하늘이 내려주신 기름진 들이 백여리에 펼쳐진 남원. 남원은 우리 민족의 성산으로 불리는 지리산 기슭의 섬진강 상류 요천과 만수천에 걸쳐 있다. 남원은 산이 높고 수려한 풍요로운 고장이지만 나라와 민족의 풍운을 함께했던 곳이기도 하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밀란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던 1800년대 조선 중기, 남원에 상생과 평등을 가르치신 한 분이 들어오셨다. 1861년 그 후반부 저물어갈 무렵에 최재우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남원에 이제 들어오실 때 이 오작교 밑에 서영칠 약방이라는 곳으로 먼저 오셨다고 해요. 약재를 가지고 오셔서 이제 당시에는 그게 이제 화폐처럼 교환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방을 찾으셨고, 자료에 보면 오작교 하 남원성 남문 앞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서영칠 약방이 대략 이제 저쪽 어느 정도에 이제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에 최재우 선생님께서는 경주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한울림 모시듯이 해야 한다고, 혹세무민 좌도난적으로 몰리셔서 이제 어딘가로 피신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었던 때 이제 남원으로 피신을 오신 거죠. 서영칠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은저감으로 들어가시는 계기가 되시는 거죠. 최재우 선생은 교룡산성의 덕밀함을 은저감이라 현판하시고 검가를 지어 부르며 칼춤으로 수련하셨다. 동학의 경전 12편 중 6편을 이곳 은저감에서 집필하면서 남원은 동학 제2의 성지가 되었다. 이때 포교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경주를 벗어난 첫 포교지가 바로 남원이었다. 여기 은거하신 이유가 몇 가지 있을 텐데, 이리 피신을 오신 거의 경우였지만 또 하나 큰 목적은 조용하게 자기가 그 경전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오셨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경주를 제외하면 남원에서만 유일하게 동학의 집필과 포교가 이루어진 것이다. 동학이라고 처음 명한 자리인 은저감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누군가에 의해 불태워진 뒤 아직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불태운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이 모든 자료에 불태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누가 어떤 게 왜 불을 태웠나 한 것만은 확실치가 않는데, 왜군의 일기에는 틀림없이 12월 30일 일기에 지난번 불태운 것이 미흡하니까 동학농민군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다시 가서 불태우라고 한 기록이 있고, 이 교룡산에는 선국사 철과 여기 은저감 암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국사는 불을 안 태웠습니다.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밖에 불태웠다고 볼 수가 없죠. 그로부터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피폐한 삶과 학정 속에 민중들은 점점 궁지로 몰렸다.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이 극에 달했던 1893년, 이에 저항한 동학교도와 농민들은 이듬해 고부 관할을 점령했다. 1894년 가보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 근대 민주주의 운동이고 우리나라 최초 근대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정읍 고부에서 시작된 불씨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고부농민봉기,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현 전투, 장성 황룡강 전투를 통해서 마침내
4월 27일 양력으로 5월 31일 전주성을 함락하기에 이릅니다. 전주성을 함락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게 파병 요청을 했고 이에 일본군도 들어옵니다. 일본군이 뜻하지 않게 들어오니까 조선 정부는 전주성에 들어가 있던 전봉준 장군에게 조선 정부와 화약을 청했고 근대적 패전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관민 상화 이른바 전지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집강소 설치를 거부했었던 고장이 나주어고 남원 운봉이었습니다. 집강소라고 한 것은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로 보면 되겠고 남원에서 전라 좌도를 총괄하게 된대요. 1894년 전라 좌도의 백성이 주인인 민주세상을 만들기 위해 김계남 장군이 남원성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때는 이제 청일 전쟁이 한창이었었고 또 도저히 이대로 일본을 방치할 수 없다고 한 일본을 몰아내야 한다고 한 그 이제 항일이죠. 그 김계남 장군 부대 동학농민혁명군이 상대했었던 계층은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평민 그러니까 일반 계층에는 전혀 손대지 않았었죠. 오히려 도와주었었죠. 개혁적이었던 김계남 장군과 온건한 정책을 펼쳤던 전봉준 장군과 손아중 장군 사이에 의견 대립이 일어났다. 남원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고 있던 김계남 장군은 일본군을 빨리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전봉준 장군과 손아중 장군은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의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들이 갈리게 됩니다. 이때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7월 15일 양력으로 8월 15일 날 전봉준 장군이 남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가 이루어지죠. 그 이후 한 달여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남원에서 7, 8만 명이 모인 반일 항쟁의 기치를 올린 남원 대회가 열렸다. 김계남 장군도 남원 대회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남원 대회는 집강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대회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인원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리고 그 인원들이 여기 요천에서 훈련도 하고 또 숙식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제방이 없이 여기가 거의 다 백사장이 많았었고 이렇게 넓은 그런 백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도 가능했을 것이고 숙식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외세 침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2차 봉기의 전초적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동학농민혁명군의 숫자가 많았던 만큼 관리하는 비용 부담이 민폐로 연결되는 것을 염려해 남원 대회는 빨리 해체되었다. 이때 운봉에는 대지주 박봉량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학에 입도하는 방법을 택했다. 김계남 장군에게 이제 동학에 입도하려고 이렇게 액션을 취했지만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셨다는 거죠. 이제 거절을 분명하게 하셨고 박봉량은 이제 거절을 분명하게 하시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이렇게 양다리를 거칠 수 없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개인 사조직인 민보군을 이렇게 조직하고 본색을 이제 드러내면서 동학농민혁명군과 이제 적대적인 그런 구도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원했던 백성들의 소망. 그런데 왜 남원의 백성과 운봉의 백성은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남원은 이제 김계남 장군님이 이제 와서 개혁파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성공을 했는데 권력을 잡는데 일단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운봉은 기존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 그 대지주라든가, 그러니까 농민 쪽에 서지 않은 그런 권력층 세력이 기존에 너무 큰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초반부터 그렇게 적대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적을 몰아내기 위해 계속 북으로 올라가던 김계남 장군은 겨울을 대비해 식량과 무기 등 군수품을 준비하며 막대한 지출을 했던 반면 운봉의 박봉량 민보군은 경상도의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부풀리고 있었다. 승승장구하던 김계남 장군님의 정예부대 8,000명은 청주성에 가서 신식무기로 무장한 왜군들에 의해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 날짜가 11월 13일이고요. 방아치 전투는 이제 14일 날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원에는 1만여 명의 동학농민 혁명군이 남아 있었는데 민보군과 관군에게 무자비하게 진압되면서 이들의 꿈은 방아치에 그대로 묻히며 동학농민 혁명과 전라좌도 남원의 동학농민 혁명은 막을 내렸다. 전라좌도를 통치했던 동학대접주 김계남 장군을 남원으로 인도했던 남원 동학대접주 김홍기, 남원 동학농민혁명군의 상징이자 독립운동가 유태홍, 동학이 뿌리내린 민주주의의 씨앗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음을 기억하고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는 동학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